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자, 이탈남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시죠? 오마이뉴스의 이주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오늘은 한 꼭지네요. 네.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가 어제 열렸는데요. 네. 이날의 스타는 권은희 전 서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습니다. 예. 증인으로 출석한 권은희 전 과장은 지난해 12월 16일 경찰의 국정원 사건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견해를 밝혔는데요. 예. 권 전 과장의 증언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은 그를 향해 지지와 격려를 보냈습니다. 이날 트위터 타임라인에는 용기와 신념에 응원을 보낸다. 이런 분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살아난다. 저분의 양심이 아니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은폐될 수도 있었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네. 더불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비난하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앞서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청장은 선거 개입과 수사 축소 은폐 혐의를 전면 부인했죠. 이와 관련해 트위터에서는 김용판이 증인 선서를 안 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의 부적절한 발언들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 논란의 대상은 조명철 의원입니다. 조 의원은 권 전 과장 폭로의 사실 여부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권 전 과장은 광주의 경찰인가 대한민국의 경찰인가라고 물었는데요. 이에 권 전 과장은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가라고 되물으면서 당연히 모든 경찰은 대한민국의 경찰이라고 답했습니다. 국회방송 생중계를 통해 청문회를 지켜보던 트위터 이용자들은 조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문회에서 지역 감정을 부추기는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있느냐, 느닷없이 출신제 타령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조 의원 운문에 권 전 과장이 현답을 했네요. 증인 고향 따지는 게 국회의원 수준이냐 등의 반응이 주로 나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조명철 의원님, 만약 당신이 북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일했다는 이유로 북한 의원입니까? 대한민국 의원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좋으시겠습니까? 꼭 권은희 과장에게 사과하셔야 합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재차 묻는 등 지역 감정 을 조장하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와 관련해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인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절반을 종북 세력, 빨갱이로 몰아가는 새누리당은 과연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인지 묻고 싶다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는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가림막 설치를 두고 갈등이 격화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가림막 안은 밖의 증인들과 차별이 심하다며 법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이 박 의원과 법적 논쟁을 벌이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다. 국민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한 권성동의 법 해석을 믿을 것인지 박영선 의원의 해석을 믿을 것인지 알아서 생각하시라고 말했는데요. 트위터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많았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권성동 의원이 이 말을 할 때 변호사 출신인 신기남, 박범계, 전해철 의원은 모두 어안이 벙벙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법조인 출신인 야당 의원들로서는 당황했을 거라는 이야기죠. 국정조사를 취재한 한 기자는 권 의원의 발언이 나오자마자 기자실에 있는 국회 정론관에 박장대소가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이용자는 사법시험의 합격자의 말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 고시 3관왕은 믿음신이라는 건가? 공부 좀 했다는 국회의원이 했다는 말로 믿기 어려울 정도로 저급하다고 hir난했습니다. 한 유명 트위터리어는 권 의원님은 사법고시에 합격하셔서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관련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는 자격증을 얻으셨군요. 대대손손 영광스러운 훈장이겠습니다. 라고 비꼬아 말했습니다. 박영선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입니다. 그죠? 네. 아무튼 이 문제는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본격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네, 국정원의 정치공작 사건에 대한 청문회가 어제로 2번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어제 이 권인희 전 수사과장의 중요한 어떤 증언이 있기는 했었습니다만은 이 국정원의 정치공작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좀 역부족이다. 이런 그 지적도 좀 있는데요. 오늘은 이 청문회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정청래입니다. 네. 목소리가 많이 쉬신 것 같아요. 아이고, 예. 목이 좀 갔습니다. 예. 저기 가장 궁금한 것부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네. 그 김무성, 권영세 이 두 사람 네. 출석은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봐도 되는 거죠. 현재 상태로서는 거의 물 건너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네. 왜 그러냐면, 예.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문제로 논의하자고 얘기를 하면, 네. 일단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고, 말을 못 꺼내게 일단 하고 있고, 그 주제로는 대화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일 청문회는 무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개회는 하고요. 예. 그리고, 저희 민주당에서는, 김무성, 권영세, 이 부분이, 증인 채택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네. 강력하게 규탄하는, 그런 규탄의 장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청문회는 어제부로 끝났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게 봐도 그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2번의 청문회에서 이 국정원 정치공작 사건이 어느 정도까지 규명이 됐다고 자평을 하십니까? 지금까지 기관 보고나 2번의 청문회를 통해서, 예. 기존에 알려졌던 것이, 새롭게 알려진 것이 없다, 이렇게들 평가를 하고, 네. 무엇을 얻었는가,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네.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지만, 어찌됐든, 이 특위 기관 보고와 청문회를 통해서, 네. 몇 가지를 정리해보면, 네. 증인들의 모르쇠로 일관한 부분과 또 예. 새누리당의 방해 책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쨌든 국민들에게 좀 선명하게 알려진 몇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경찰의 CCTV 동영상을 예. 그 범죄 현장을 적나라하게 예. 국민들에게 보여드린 것, 예. 이것이 큰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경찰의 허위수사 발표 전에 박근혜 후보가 TV 토론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제가 공개한 부분인데요. 국정원 여직원 그 댓글은 증거가 하나도 없다고 나왔지만, 네네네. 이렇게 경찰 수사 발표를 마치 보고 본 후에 말하는 것처럼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그 사실은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네. 어떻게 알았을까? 예.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김무성 총괄본부장과 권영세 종합실장이 네. 미리 수사 결과 내용을 알고 있지 않았는가? 그래서 박근혜 후보에게 사전에 TV 토론 들어가기 전에 얘기해주지 않았는가? 이런 강한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 요구를 저희가 계속 했던 거고요. 그리고 조금 디테일한 거지만 경찰의 동영상에 의하면 국정원의 댓글의 흔적은 작년 12월 14일 날 네. 밤 8시부터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15일 날 밤 8시부터 축소 은폐 삭제의 과정을 우리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했거든요. 예. 그리고 조작된 브리핑,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는 과정, 모의하는 과정 이런 것을 보았고 16일 날 허위수사 발표가 있었는데 어제 또 이제 권은희 증인이 추가로 밑받침해주는 그런 여러 가지 증언들이 있었어요. 예. 수서경찰서 수사팀들은 서울경찰청의 이러한 조작 은폐 과정을 강력하게 항의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서울청에서 주는 언론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그냥 앵무새처럼 읽기만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중요한 발표를 하는데 수서경찰서장이나 권은희 수사과장은 16일 날 밤 10시 42분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11시 발표 예. 불과 18분 전에 팩스를 통해서 발표 내용을 알았다는 거죠. 예. 이러한 모든 것이 결국은 검찰 공소장에 나와 있듯이 박근혜 당선, 문재인 낙선을 위해서 모든 국정원과 경찰이 짜맞추기식으로 움직였다. 그것이 범죄다. 이런 것들이 좀 대중적으로 드러난 어떤 결과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1차 네. 청문회 과정,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한 그 청문 과정에서 네. 이 문제의 점심시간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백송이었나요?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캐 물으면서도 누가 식사를 했는지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몰라서 언급을 안 한 겁니까? 알면서도 언급을 안 한 겁니까? 여러 가지 정황적으로 의심의 부분은 있는데, 네. 저희가 사진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예. 이런 부분을 아직 확보를 못 했어요. 그 집에 저희가 이제, 저희 보좌관도 이제 가서, 예. 탐문하고 이렇게 했는데, 예. CCTV가 올 1월 달에 설치가 됐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그러면?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 예, 식당에서. 예. 그래서 이제 그나마 이제 간신히 예약 접수증 그것만 저희가 카피를 해올 수밖에 없었고 네. 그곳에 그 종업원들이나 주인들이 기억을 못 해요. 아. 예, 좀 이렇게 지난 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본인의 정확하게 본인을 기억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기억을 못 한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경찰에서도 해명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건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이제 저희가 파악했다기보다는 그쪽의 해명인데 예. 김용판 씨가 충북청장을 할 당시 예. 무슨 치안 지도위원 뭐 이런 게 있답니다. 예. 이분들이 12시에 서울청을 방문했다. 아. 그리고 그분들과 같이 있었다. 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경찰 쪽 해명입니까? 예, 경찰 쪽의 해명입니다. 예. 그분들과 뭐 찍은 사진도 있다. 뭐 이렇게 쭉 그쪽에서 경찰 쪽에서는 이제 해명을 그렇게 간접적으로 해오고 있는데 예. 이분들과 식사를 했다라고는 또 얘기하지 않고 있고 또 그분들이 누구인지는 네. 밝히고 있지 않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를 들면 새누리당 박근혜 선대위 뭐 충북 쪽 뭐 관련 잔지 어쩐지 뭐 이제 12시경에는 그분들을 만났다라는 쪽이 이제 간접적으로 경찰에서 해명해 오는 부분인데 또 그분들하고 5시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분들과 잠깐 12시쯤에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뭐 다른 또 분들과 만났다는 건지 이런 부분이 지금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뭐 충북 지역의 치안지도위원들을 만난 거라면 굳이 김용판 전 청장이 기억 안 난다고 그렇게 발뺌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공식적으로 자유 제출로 해명한 것이 아니라 네. 저희 의원실로 이제 뭐 그쪽 경찰 쪽에서 간접적으로 사실은 이런 거다. 뭐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전달해 오는 방법도 비공식적인 거고요.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까놓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그때 같이 점심 식사를 했던 인물이 당시 박근혜 캠프의 인사일 가능성 또는 국정원 인사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4가지라고 봅니다. 뭐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뭐 청와대 직원이냐, 국정원 직원이냐, 박근혜 캠프 요원이냐, 아니면 통상적으로 그냥 김용판 증인의 지인들이냐, 친구들이냐, 뭐 이런 건데 그걸 저희도 그냥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걸 무엇이 두려운지 뭐 하여튼 기억이 안 난다고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 계속 이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내용 합의가 잘 되겠습니까? 지금 상태에서. 그렇죠. 그래서
힘들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원세훈, 김영판 두 증인은 증인 선서를 안 했습니다. 이러면 위증죄로 고발한다든지 이럴 가능성도 여지도 없는 겁니까? 참 죄송한데요. 예. 제가 한 가지를 빼먹었는데 그 점심 식사와 관련해서 예. 다시 말씀드리면 김용판 전 청장이 12월 15일 토요일 1시부터 5시까지 미스테리 점심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그 직후 5시 28분에 김기용 경찰청장이 증거분석실을 전격적으로 방문합니다. 그런데 그때 김용판 청장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경찰청장이 서울지방경찰청 증거분석실을 방문하는데 서울청장이 수행을 안 합니다. 그러네요. 이거는 경찰의 계급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그 시점이면 사우나에 있을 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육군 참모총장이 사단을 방문하는데 사단장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누구를 만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찰청장의 방문을 전격적인 방문을 수행하거나 배석할 수 없을 정도로 뭐 중요한 일이 있었느냐. 이런 것이 저희가 해볼 수 있는 합리적 의심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질문을 드렸는데요. 원세훈, 김용판 두 사람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위증죄로 고발을 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그렇지 않고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명백한 허위라는 것이 드러나면 그것은 허위 증언으로 저희들이 당연히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제 권인희 전 수사과장은 나와서 그 김용판 전 청장이 압력성 전화를 했다고 분명히 밝혔고, 근데 그 전에 김용판 전 청장은 격려성 전화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완전히 180도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허위 증언으로 고발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권은희 증인이 정확하게 거짓말이다. 김용판 청장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증언들을 저희가 좀 간추려 봐서 명백하게 이것은 허위 증언이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고발할 생각이고, 이것은 여야 합의나 의결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민주당 단독으로도 고발할 수 있습니까? 네. 위원들의 18명인데요. 3분의 1 이상이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발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요. 네네. 자, 청문회가 사실상 끝난 거라고 본다면 이후가 궁금합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특검 이야기가 나오던데 이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일단 저희가 강력한 핵심 증인 원판 김새 중에서 김새가 안 나왔다고 본다면 두 사람을 통해서 저희가 핵심적인 사항들을 신문하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거의 불발로 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 두 사람과 관련된 의혹들은 허위 수사 발표와 관련된 이런 커넥션 뿐만 아니라 또 NLL 무단 유출 이런 부분도 걸려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특검으로 가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무슨 국조특위 간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고 당 지도부의 물론 그렇긴 합니다. 전략이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서 말씀하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자, 그러면 국조특위로 한정을 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새누리당의 조명철 의원이 광주를 운운을 했습니다. 네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그 이후에 대응을 할 계획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일과성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겁니까? 일단 제가 강력하게 규탄을 했고요. 비본질적인 문제. 저는 이제 예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교통 접촉사고가 났다가 누가 잘잘못 따지다가 꼭 보면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렇게 비본질적으로 가는 것처럼 권은희 수사과장의 대한민국 경찰로서의 진실된 증언인데 그거를 광주경찰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고 지역 감정을 자극하는 망국적인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규탄을 했는데 조명철 의원이 뒤이어서 발언할 때 또 반카이 이런 해명성 질의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라는 것인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또 계속
계속 문제 제기가 하는 것이 좀 그런 것이 예. 실제로 전에 그 비대위원장께서 민주당 예. 비대위원장께서 먼저 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조명철 의원은 자기가 처음 한 말이 아니고 광주의 민주당 예.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그런 말을 한 거 아니냐. 그 부분을 비판한 거다. 민주당이 먼저 말하지 않았느냐. 예. 뭐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뭐 그 말이 팩트상 틀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민주당 전 비대위원장이 부적절하게 그렇게 광주에 따라 운운했기 때문에 예. 뭐 그걸 가지고 또 강력하게 무엇을 제기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 상당수의 시민들은 민주당이 뭔가 히든 카드를 가지고 있고 청문회가 열리면 여기서 까는 것이 아니냐 이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네. 막상 두 번의 청문회가 진행이 된 걸 보면은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서 사실 실망을 하는 시민들도 꽤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네. 준비 부족, 그다음에 이 전략 부재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희 민주당이 부족하고 국민들을 흡족하게 해드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네. 민주당의 또 책임 있는 간사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한 가지 저희가 좀 드릴 말씀은 주로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그렇게 하고 흔히 비판하기 좋아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언론에 말씀을 드리면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보도 태도가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다. 새롭게 청문회에 제기된 문제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 또한 없었다. 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언론 또한 국조특위 청문회에 대한 새로운 보도에 대한 준비가 없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을 저는 강력하게 제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론의 보도를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민주당의 나름의 노력과 거기서 나타났던 부분적인 성과가 이 언론의 이런 보도 때문에 오히려 묻힌 측면도 있다. 이런 그 지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자, 저희 국조특위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검찰 공소장 하나 달랑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제출받은 127시간의 동영상을 우리 보좌진들이 10여 이상 눈 빠지게 그걸 다 일일이 봤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대목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국정원 댓글 이거 노다지다. 국정원에서 우리가 이런 것까지 발견했다는 거 알면 큰일 나겠지? 국정원 이거 난리 났어. 큰일 났어. 이게 밖으로 알려지면 어떻게 되겠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동영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KBS, MBC, SBS, 지상파 그리고 YTN, MBN 이런 데서 폼뉴스에서 생생하게 공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도하신문에 이 내용들이 일면 톱으로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보도가 됐다고 한다면 그래도 국민들이 민주당이 한 게 없다. 야당이 뭘 했냐 이렇게 과연 말씀하실까요? 결국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는 것은 언론을 통해서 국조특위 활동상을 전해 듣고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실제로 MBC 같은 경우는요 보면 제가 한심한 것이 다른 부분은 그날의 이슈 중에서 적어도 톱 아니면 첫 번째, 두 번째 꼭지로 가는데 MBC 같은 경우는 32분께 방송이 됩니다. 단신으로. 지방에서는 로컬 뉴스 나올 때죠, 그때가. 그렇습니다. 지방 뉴스 나올 때. 그러니 서울에서 국조특위에서 어떠한 것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폭로하고 공개하더라도 국민들께 전달이 안 되면 당연히 야당 특위 뭐 하고 있냐. 진보당 이상규 의원도 열심히 해서 댓글 지금 삭제되고 있다. 이런 중요한 장면들을 끌어내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 한겨레, 경향, 오마이 뭐 이런 데만 대체적으로 동영상에 그런 것이 공개되고 기사로 좀 나오고 하니 90%의 언론 매체들은 실제로 외면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악전고투 속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신기남 위원장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청문회 국정조사가 성공한 것이 88년 5월 청문회, 광주 청문회인데. 맞아요. 그때는 왜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것은 전 국민적인 관심이 있는 데다가 실제로 모든 언론이 일면 톱으로 다 다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무슨 드라마처럼 기대되고 또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이 확대 증폭되고 이래서 전 국민이 눈과 귀가 지켜보는 가운데 같이 이 청문회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제보도 많고 역동적이고 또 보도도 제대로 자세하게 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다는 거죠. 네. 제가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분명히 부족한 부분에 사과를 드렸는데 이런 부분이 같이 진행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언론의 보도라든가 국민의 관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없지 않습니까? 예. 압수수색이라든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제보 이런 것이 이제 많은 부분을 역할하는 건데 그렇게 국민적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제보도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예. 백송에서 옆방에서 식사하던 사람들이 뭐 누구누구였다라고 증언이 온다면 예. 그게 이제 사실 이제 폭로가 되고 그러면 아 민주당이 제대로 한다 이렇게 될 텐데 네. 그런 제보도 아직 이제 없는 상태고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악조건이 있었다. 이것이 이제 변명같이 들리지만 네. 실제로 이런 디테일을 우리가 갖고 악정부투를 한 건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새롭게 드러난 그런 성과도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께서 지금 뭐 기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굳이 덧붙이지는 않겠습니다만 굳이 한마디만 덧붙인다면 그 언론 환경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는 데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미 그거는 더 이상 그건 변수가 아니라 상수 아니냐. 그러면 그 환경 하에서 민주당이 어떤 전략을 짜서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리고 좀 더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끌어낼 것인가. 그게 결국은 민주당의 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예. 저는 처음부터 여러 차례 기회만 있으면 예. 제가 언론에 대고 말씀을 드린 것이 국정조사 특위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언론 환경 그렇죠. 그다음에 강제수사권이 없죠. 네.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방해책동이 있죠.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조사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습니다. 네. 국정조사는 국민의 분노를 틔우는 불씨를 틔우는 발화지점이 될 테니 그 불씨를 이어받아서 국민들께서 불길로 일으켜 주십시오. 라는 기조를 계속 얘기를 제가 한 것인데 네. 최소한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 속에서 국민들이 직접 이렇게 보시면서 분노의 불씨는 틔워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 두 번의 네. 청문회에서 보여줬던 새누리당 의원들의 태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네네. 팩트를 파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일장 연설을 하고 쓸데없는 걸 문제 삼고 뭐 종북 타령을 하고 하는 이런 모습. 네. 이것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수준에서 나온 그 모습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아니면 청문회에 김을 빼고 지켜보는 국민들을 등 돌리게 만들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라고 평가를 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데요. 네. 일단 이런 겁니다. 저희들 국조특위 같은 경우는 매일 오전 10시에 만나서 회의를 했거든요. 여야 간에? 아니, 민주당, 아니, 민주당 예, 의원들. 민주당. 예. 그랬는데 이게 이제 한 달 보름가량 지속됐는데 네. 새누리당은 제가 알기로는 그런 회의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황당하죠? 예. 일단 내용에 대해서 모릅니다. 예. 그리고 관심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당의 방침을 앵무새처럼 읽기만 하는 거죠. 저도 다 기억을 해요.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의 실패한 정치 공작이다. 여직원의 인권 침해 감금 사건이다. 그리고 종북 세력의 전직 국정원 종북 세력이 일으킨 공작 사건이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앵무새처럼 계속 반복해서 그것만 읽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내용을 알지 못하는 데다가 그리고 하고 싶지도 않은 데다가 이제 그런 것이고 또 하나의 저쪽의 전술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언을 하면 그거를 낚아채가지고 계속 시비 걸고 그리고 목소리 높이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깐죽이들의 깐죽이 부대들의 깐죽 하면서 이런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면 파행시킬까 그것을 고민한 방해책통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좀 한 가지 부탁 말씀드릴 것은, 국조특위 청문회가 사실상 이제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국조특위에서 무엇을 얻었느냐, 이렇게 비판들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국조특위에 나왔던, 작지만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내용들은 많이 공개가 사실상 된 겁니다. 동영상이든, 네. 박근혜 후보의 사전 허위수사 발표 인지 발언이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슈를 들어주는 남자에서 한번 그런 걸 가지고 제가 좀 한 번은 말씀드렸어요. 15가지 성과 이런 거. 네. 근데 오늘은 근데 그런 기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음에 한번 그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고 하여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숨어있는 이면의 진실을 털어드립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네, 마이너 분투기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죠. 육체파 지식노동자 김남훈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남훈입니다. 네. 머리를 짧게 자르셨네. 네, 짧게 잘랐습니다. 너무 더위가 심하다 보니까 예. 헤어스타일을 유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밀지 그랬어요. 예, 조금만 더 밀면 네. 네오나치 헤어스타일이 나올 수 네오나치. 이 옆만 조금만 더 밀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귀엽게 보이려고 위에는 좀 천장 공사를 좀 해가지고요. 예. 노랗게 염색을 했습니다. 좀 귀엽게 보이려고. 그래서 네. 남들이 귀엽다고 해요? 아직 그런 반응은 못 듣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이 이슈를 털어준 남자 마이너 분투기가 예. 오디오 방송인 게 예.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예, 저는 이제 비주얼로는 아니, 당분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금요판은 TV인데 어떻게 금요판에 한번 나오실래요? 사양하겠습니다. 5만 원 더 주시면 생각해 볼게요. 사람이 5만 원 갖고 덩치값을 해야지. 5만 5천 원. 그냥 5만 원으로 합시다. 예.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가죠? 네, 오늘은 그야말로 이제 정말 마이너라고 할 수 있겠죠. 희귀병 환우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참 마이너라고 표현하기도 뭐한 게 정말로 복장 터지는 일이 많죠. 이분들. 그렇죠. 예. 우리나라엔 약 2천여 종의 그 특별한 진화를 앓고 있는 환우분들이 계신데요. 네. 숫자로 보자면 약 50만 명 정도로 합니다. 예. 희귀 난치성 질환의 유병 인구는 2만 명 미만으로 그 환자의 수가 적어서 원활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환자 숫자가 많아야 네. 관련 연구도 이루어지고 산업이 생기고 어떤 제도가 만들어질 텐데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네. 이분들이 우리 김종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복장 터지는 경우가 정말 많죠. 이른바 이제 그 자본의 논리에서는 시장이 안 된다. 네, 시장도 안 되고 이런 겁니까? 또 다른 부분에서는 어떤 의과적인 임상 실험이라든가 이걸 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모수 개체수가 좀 많아야 신약도 만들고 이럴 텐데 그 숫자 자체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진짜 마이너 소수인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진짜 사람의 생명의 시장이니 뭐 시장성 따지고 수익 따진다는 게 참 그런데. 말도 안 되죠. 네. 자본의 논리가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아무튼 제가 접한 거로는 이 그 난치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네. 치료비가 너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네. 이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지난해 희귀 난치성 질환자 523명의 진료비 명세서를 분석한 결과 자료를 봤거든요. 네. 이들이 한 번 입원해 치료를 받을 때마다 평균 4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와, 한 번 입원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400만 원이 깔리고요. 근데 1년에 한 번만 입원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약값과 치료비 포함하면 1년에 몇 번만 입원을 하더라도 2천만 원이 넘는 돈이 훌쩍 사라지는 셈이죠. 그러니까 치료 단계에서 이런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네. 사실은 희귀병 환우분들이 자신의 질병이 뭔지 알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까지 생각한다면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처음에 이게 감기인가, 몸살인가, 암인가, 뭐 해야지 이런저런 검사를 하다 보면은 그 비용과 시간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저 희귀성 그 질환이 아니더라도 네. 병명을 알기 위해서 돈이 억수로 들어가는 경우 많아요. 제가 맞습니다. 몇 년 전에 병원에 한 열흘간 입원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저도 병명을 못 찾았어요, 처음에. 그래서 뭐 처음에 갔더니 뇌출혈이래. 어이구야. 첫 번째 병원 갔더니. 네. 그래서 자기네는 그 디스크 전문 병원이라 여기서는 할 수 없다고. 그렇죠. 네. 종합병원 가라고 갔어. 네. 그때 뭐 거기서 계속 레지던트가 응급실로 갔는데 뭐 이 다리 쪽 마비가 왔는데 볼펜으로 찔러보고 나중에 주사바늘로 찔러도
안 아픈 거죠, 저는. 네. 마비가 왔으니까. 네.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막 하더니 최종 판정은 뭐가 났냐면 이 신경 쇼크에다가 목 디스크. 네. 이렇게 났는데 그게 며칠이 걸렸어요. 아, 그때까지 굉장히. 네. 근데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그래서 몰래 저 구석에 가서 환자복 입고 담배 피고 있는데 거기서 이 링거 꼭 그렇게 끌고 다니는 거 있잖아. 네. 저하고 똑같은 그것에 똑같이 구석에서 담배 피고 있는 사람하고 통성명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 사람 얘기예요. 네. 이 사람이 의정부에 살던 양반인데 나이대도 저하고 비슷했어. 네. 병명도 똑같아. 최종적으로 네. 디스크 판정이 나왔는데 그 병원 오기니까 세 군데를 들렀대요. 세 군데를 들렀고 그 세 군데에서 그 지급된 돈만 500만 원이래. 오. 근데 가는 병원마다 진단이 달라가지고 돈만 길거리에 뿌렸다라는 건데 맞아요. 사실 이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흔히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희귀성 질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거가 판정이 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또 시간과 비용을 그냥 본인 생돈으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치료비 문제가 가장 큰데 국민건강보험 보면은 산정 특례제도라는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그 중증 암 환자, 중증 화상 환자, 희귀 난치성 환자에게는요. 그 본인 부담금을 경감시키는 제도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도 자체가 훌륭하죠. 네. 그런데요, 희귀병 환우들이 워낙 숫자가 적다 보니까 그에 대한 연구도 늦어져서요. 외국에서 먼저 나왔지만 국내에서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전혀 지원을 받을 수가 없고요. 그럴 땐 뭐 무조건 내 돈으로 내야 하죠. 예전에 로렌조 오일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기억나요. 꽤 오래된 영화인데 사실 이 영화를 기억한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연식 인증이 되는 거죠. 네. 그런가요? 그렇죠. 네. 헨리 해성 보신 적 있으세요? 헨리 해성 봤죠. 예. 봤습니다. 헨리 해성이 76년에 한 번씩 오는 건데 헨리 해성을 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연식 인증이 된 거죠. 이제 우리 초등학교 때 이렇게 중학교 때 나왔을 테니까. 뭐 한드럼은 엮지 마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래 엮이는 거죠. 그런가? 네,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 로렌조 오일도 보면요. 그 부신백질 2영양증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고 그 부모들이 그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는 내용인데요. 사실 이 질병은 발병할 경우 6개월 내에 시력과 청력을 잃고 2년 안에 식물인간이 된 다음에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되는 무서운 병입니다. 이 영화 로렌조 오일은 실화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실제로 로렌조 오일이 이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서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100% 국가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의약품으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효과가 있는 것을 이 환우 가족들이 인정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국가가 지원하겠다.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정식 의약품 인정이 안 되어 있고 있다 보니까 한 병에 20만 원짜리 수입 오일을 모두 다 가족들이 자기 돈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한 달에 약 한 병에 20만 원. 20만 원이고요. 한 달에 5병에서 6병 정도. 그러면은 다른 어떤 의과적인 모든 걸 다 제외하더라도 이 환우분들은 이거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씩을 자기 돈으로 다 사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같은 나라에서는 의약품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효험이 있다고 하니 우리가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지원이 없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가정의 모든 걸 떠밀어 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이 돈도 돈이지만 이런 그 환자분이 한 번 이제 그 집에 계시면 또 다른 집안 식구들이 또 이제 그 보살펴야 되고 이러면서 나타나는 이제 파생적인 어떤 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걸 다 환자 개인과 환자 가족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데 그렇죠. 과연 이게 옳은 어떤 상황인지 의문이 드는 거죠. 아무튼 근데 우리 김남은 씨가 이 희귀병을 앓고 있는 분을 직접 인터뷰를 하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영화 아이다호 보면은 리버 피닉스가 기면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었죠. 그리고 전지현과 박신양 주연의 공포물 4인용 식탁에서도 그 전지현 씨가 기면병 환자로 나왔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그 기면병은 뭐 흔히 알기들 아무 때나 잠이 드는 병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기면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1,500명 정도 계십니다. 환우회에 등록된 분들은. 실제 환우분들 한 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을 제가 만났고요. 아무튼 그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 주신 환우분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제가 그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례지만 김승현 씨는 어떤 희귀 질환을 앓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발작성 수면 및 탄력 발작이라고 하는 어려운 하는데 기면병이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희귀병을 앓고 있습니다. 예, 기면병은 그럼 어떤 증상이 있나요? 기면병은 우선은 가장 심한 게 주간 졸림증이라고 하는데요. 네. 사실 환우들끼리 이야기하면은 졸리다라는 개념보다는 깨어보니 자고 있었다. 깨어보니 자고 있었다. 네, 그게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졸리다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그렇게 인지를 하고 그래서 주간 졸림증 그러면은 서로 뭐 다 요즘에 낮에 네. 졸리다고 하죠. 졸리다고 하는데 저희는 낮에 졸리다라는 병이 이제 저 같은 문외한한테는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라는 생각도 드는데 삶에 어떤 지장들이 있나요? 그 낮에 졸린 거는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수업 시간에 네. 좀 강의를 지루하게 하시는 뭐 교수님 수업이나 선생님 수업이면 당연히 졸리죠. 네, 졸린데 절대 자면 안 되는 상황에서도 깨어보니 자고 있는 운전 중이라든지 이미 사고가 벌어진 난 다음에 내가 잠이 들었었구나. 또는 수능 시험을 보는데 일어나 보니 저녁 6시 시험지를 답안지를 걷고 있고 아니면 집에서 요리를 할 때 요리를 하거나 뭐 불을 켜놓고서 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례들을 얘기를 많이 하면 이게 방송에 알려지거나 인터넷이나 이런 데 알려면은 기면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그러면 운전도 하면 안 되고, 예를 들면은, 뭐,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겠구나라는 오해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예, 그건 사실이기는 합니다. 예,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너무 또 예를, 그러면 이럴 때 하면 어떻게 되냐, 저럴 때 어떻게 하면 되냐, 했는데, 본인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알고는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오히려 피합니다. 예, 잠들면 위험한 상황을 오히려 피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랬어요. 그러면 김승현 씨도 위험한 상황이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도 운전 중에 드르륵 하는 소리에 깨어보니까 이제 중앙 분리대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고속도로에 그런 적이 있어서 이제 좀 가다가 갓길에 세워야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는데 또 다시 눈을 떠보니 도로를 달리고 있고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래서 한번 그런 일을 겪고 난 후로는 장거리 운전이나 고속도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 졸려서 자는 게 아니라 깨어보니까 자고 있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분이 정말 운전을 하거나 이러면 큰일이 나는데. 큰일 날 때도 있고 사실 그 영화나 드라마, 만화 같은 데를 보면 그 기면병 환우분들의 삶이라는 게 뭔가 드라마틱한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영화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했지만 실제로 그 기면병 환우분들은 굉장히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죠. 그 이분들이 카페 등지에 올린 경험담을 보면요.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다가 물에 빠져서 목숨을 잃을 뻔하는 적도 있고요. 목욕탕물이 한 30cm 깊이밖에 안 되잖아요. 진짜 그 정도 수위에서 목숨을 잃을 뻔한 적도 있고 어떤 분은 군대에서 연습용 포탄 30kg짜리를 들고 가다가 고참 머리 위로 떨어뜨려가서 고참 다리가 부러졌대요. 근데 이 기면병 환자 이런 분들은 군 면제가 안 되나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몰랐던 거죠. 본인도 몰랐다가 된 거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고참 머리로 연습용 포탄 30kg짜리. 근데 참 군 입대에서 기면병인 걸 알기도 힘들고. 알아도 그 상태에서는 아시겠지만 그냥 소화제, 영양제, 비타민제. 그리고 이제 땡땡이 친다고 욕만 먹을 거고. 네. 그렇죠. 네, 그런 분들의 고충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해 살 일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네. 뭐 게으르거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시선 때문에 괴로운 적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역시 환우분의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이제 좀 힘들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각을 좀 많이 하고 회의 시간에 좀 존대든지, 그다음에 뭘 하고 있으면 딴짓을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좀 고개를 숙이고 자고 있다든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결근이나 조퇴나 그리고 정말 증상이 심할 때는 아침에 출근해서 엎드려 잠이 들어서 퇴근할 때 깬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하니까 직원들이 이제 좀 싫어하고 위 상사분이 좀 많이 좀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냥 스스로 자책하면서 그냥 내가 좀 게으르고 좀 정신 차려야지, 이러고 살아야지 이랬었는데 이제 실제 주변 사람들이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 심각해진 거죠. 내가 정말 왜 이럴까? 나는 정말
안 되는 사람인 건가, 의지가 없는 건가. 그래서 처음에는 우울증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자책한 데다가 주변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비난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울증이 와서 그거를 근본적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수면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라는 그 담당 의사의 권유로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제 소견서를 받고 수면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하기도 전에 이제 임상적인 거 이렇게 확인하더니 그 수면 전문의 선생님이 확실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임상적으로. 검사하면은 거의 객관적으로도 나올 거다. 네. 하지만 확진을 하려면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가지 검사하는데 한 100여만 원 정도 들어요. 검사하는데 네, 말이요? 수면 검사. 근데 이 김현병 같은 경우는 치료 방법이 없습니까? 치료 방법이요. 치료가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신데 이 환우분들 제가 만나본 이야기로는 그 약물을 복용해서 증상을 늦추거나 완화시키는 건 가능해도 완전히 없애는 건 힘들지 않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이 김현병 같은 경우는 얘기를 했는데 희귀 난치성 질환이 워낙 이제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일단 질병으로 인정을 받고 그렇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삼정 특례 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등재되지 않는 경우. 그렇죠.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완전 희귀해서 네. 완전 희귀해서 도대체 의사들도 이게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전 세계를 둘러봐도 비슷한 종류의 어떤 고통을 호소하는 환우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등재가 안 되는 거죠. 이 경우에는 그냥 정말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아프고 상태도 너무 안 좋은데 발병 원인도 모르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분들 아주 정말 희귀해서 임상적으로 어떤 의학적인 결과를 못 내리니까 의사들도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학 사전에 등재도 안 돼 있는 병. 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는 그냥 대책이 진짜 없는 거죠. 또 이 경우에는요. 환우분들의 숫자가 너무 적다 보니까 환우의 조차가 없어요. 환우의 조차가 없어서 그 자신들끼리도 정보공유를 하면서 뭔가 그 말을 내야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텐데 그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이라면 거기 성립이 되는 거죠. 오죽했으면. 그러니까 환우들이 이제 어떤 국가적인 지원 여부를 떠나서 내가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모르겠고 이 걸린 상태에서 내가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니까 참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도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듣고 그다음에 심지어 들었어요. 저희 이제 주변 사람한테 이제 너무나 멀쩡한데 이해하기가 어렵다. 차라리 네가 암이었으면은 뭔지는 알겠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했어요. 차라리 암이었으면 좋겠다. 처음에는 왜냐면 너무 답답해서. 암이면은 뭐 치료법이라도 어떻게 볼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진단서 떼서 내면 그래 쉬어야지 항암 치료 받아야지. 너 간암이구나. 위암이구나. 그래 빨리 치료 받아야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진단서를 보여주고 설명을 해도 누군지 뭔지 잘 그쵸.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되는 건데. 그래서 회사는 계속 다닐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좀 뭐 사지 멀쩡하고 숨 쉴 수 있고 아무렇지 않으니까 사실 근데 지금은 이제 처음에 이제 초기에만 제가 이제 그런 약간 과도기나 좀 방황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나 아직 깨어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숨 쉬고 있는 거에 감사하고 그다음에 약을 먹어서 좀 낮에 자는 시간이 좀 줄고 깨어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시간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소중해져서 더 이게 좀 좋아하는 일이나 나한테 맞는 일을 이제 하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꼭 이런 분들 앞에 나타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죠? 네. 만병통치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진짜 저도 이야기 들으면서 아주 짜증이 솟구치는 줄 알았는데요. 이 환우분 같은 경우에는 뭐 기면병의 효과가 좋다고 해서
그 본인은 안 먹는데 본인 가족분들을 그렇게 신상 정보를 캐내가지고 접근한 사람들이 있대요. 아, 일부러 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정보를 캐내는 거예요? 캐내가죠. 왜냐하면 대부분 이 난치성 질환자분들도 일반적으로 활동하는 분들, 알려진 분들은 20, 30대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부모나 주변 사람들 노리는 거죠. 찾아가서 대개 따님이 지금 희귀한 질환을 앓고 있는데 네. 이거 한번 드셔보시라 예. 하면서 뭔가를 권유하는데 예. 엄청난 효능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뭐 한 포에 몇만 원씩 주고 사죠. 예. 한 박스에 몇십만 원. 근데 와서 보니까 뒤에는 과채 주스라고 써 있고 성분 함량표에는 과일 플러스 야채입니까? 그렇죠. 예. 과채 주스 같은 건데 이거를 몇십만 원에 판매를 하거나 예. 또는 뭐 이상한 뭐 물 아니면 뭐 어떤 뭐 특이 사이비 종교 교주들이 이상한 거 만들어 가지고 암에 좋네, 뭐에 좋네, 어떤 거에 좋네 하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뭐 수천만 원을 요구한다든지 아니면은 극단적인 케이스로는 사이비 종교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구술해야 된다든지 하면서 뭐 이제 대출을 받게끔 하는 등 그렇죠. 이런 경우도 있죠. 옛날엔 굿도 많이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뭐냐면은 그 희귀병 환우분들이 사실 치료가 더딜 수밖에 없고 그 상황이 굉장히 지루합니다. 예. 싸우는 과정이. 거기를 파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벌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참 자료 검색하다 보니까요. 관련 뉴스들이 뜨잖아요. 포털 사이트에. 그 밑에 광고 뜨는 게 비슷해요. 약 없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배너 광고가 뜨는데 아 진짜 짜증이 솟구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간단한 원리 그게 정말 효험이 있으면 벌써 노벨 의학상 탔죠. 네. 그렇죠. 근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는 아동들을 상대로 그 나쁜 짓 하는 인간들. 그다음에 아픈 분들을 대상으로 나쁜 짓 하는 네. 인간들. 이 두 인간들은 거의 막장까지 간 인생이다. 네, 막장까지 갔고 한 2시간만 대한민국에 법이 없으면 제가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다양한 또 솔루션이 있어요. 예, 그렇죠. 네, 2시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주면은 그 40세 이상의 남성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는 6개월 감금 정도의 그 충격을 받아야만 바뀐다고 하는데 예. 전 2시간 정도면 예. 이게 좀 새로운 삶을 찾게 해드릴 수가 있는데 뭐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습니다만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을 대상으로 또는 아픈 분들 대상으로 돈 몇 푼 벌겠다고 덤비는 거 네. 진짜 그거는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김남우 씨의 이제 사전에 얘기 들으면 제일 황당했던 게 네. 김현병 환자들이 강남 사교육 시장 때문에 힘들었다. 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관련 사례를 조사하면서 예. 아니 김현병 환우분들이랑 강남 사교육 시장이 이게 무슨 관련이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관련이 있었어요.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실수를 금치 못했는데요. 예. 김현병 환우들에게는 프로비질이라는 약품이 좋은 효과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네. 중추신경을 덜 자극하면서 깨어있게 하는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걸 많이 먹는데요. 예. 처방을 받고 예. 그런데 강남 사교육 시장에서 이 약품이 공부 잘한 약으로 팔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애들한테 먹이면은 애들이 낮에 안 자고 정신이 또릿또릿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예. 이 약이 공부 잘한 약이 되면서 고가의 암시장에서 팔리게 된 거죠. 난리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러자 정부 당국이 이를 막겠다면서 G47.4 즉 김현병 코드를 부여받은 환자와 18세 이상만 처방받을 수 있도록 막은 거죠. 예. 여기까지는 그렇나? 그런 건가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요. 김현병 환우 중에는 분명히 18세 이하도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있겠죠. 그러니까 이 10대 환자들은 처방을 못 받게 된 거예요. 아니 가만히 이해가 안 되는데 김현병 환자이거나 18세 이상이면 N대가 아니라 O잖아요. 네. 그러니까 18세 이하라도 김현병 판정이 나면 처방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게 공부 잘한 약으로 쓰인다고 하니까 18세 이하를 못 받게 막아버린 거죠. 아예? 예. 그래서 그 말이 돼요? 말이 안 되죠. 예. 이게 정말 책상머리 행정이라기 바로 이건데 예. 그 환우들이 항의를 하니까 그걸 풀어줬습니다. 풀어줬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과다 수면증이라는 질환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G47.4 코드를 받은 분들인데요. 과다 수면증, 잠을 많이 자게 되는 분들인데 네. 이분들한테는 프로비지를 처방 못하게 된 거예요. 이분들한테도 이 약이 필요한데. 왜요? 네. 그러니까 김현병만 된다. 과다 수면증은 안 되고. 과다 수면증은 안 된다. 김현병과 이제 과다 수면증의 차이는 김현병은 시도 때도 없이 자게 되는 거고 과다 수면 한 번 잘 때 엄청 자는 거고. 그렇죠. 예. 좀 다른 거죠? 예, 다른 거고 질환이고 프로비질이 좋은 약품인데 이거를 그냥 일괄로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도 뉴스에서 얼핏 본 것 같은데 네. 이 강남에 있는 학생들이 네. 자기가 용돈 받아갖고 이거 살까요? 아니면 부모가 사줄까요? 부모가 사주는 거죠. 저는 그 부모들을 이해를 못하겠다. 부모 이해 못하죠. 부모한테 어떻게 이런 약품을 먹여요. 아니, 아이들한테.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정신 나간 거죠, 진짜. 그래서 예. 이 과다 수면증 환우들이 결국은 프로비질 이외에 다른 그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 약품을 처방받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환우분께서도 그 약품을 복용한 적이 있다고 하는데 부작용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그 이야기 한번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부작용이 좀 심한 정말 중추신경 흥분제,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마약류의 한 2등급에 속하는 그런 약을 먹게 돼요. 네, 제가 그 약을 한번 처방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이건 중추신경에 자극이 없고요. 이거는 중추신경이 아주 일부분만 한 거고, 이제 저희가 ADHD에 네. 쓰이는 약물인데 메틸페니데이트라는 네. 약이 있어요. 근데 그 약을 한번 이거 한번 써보자 해서 처방해서 하루 말고 둘째 날 먹는데, 이 사용 설명서에 주의사항 1번이 자살 충동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그 약을 딱 이틀째 먹는 날 느꼈어요. 이게 완전히 막 흥분이 돼가지고 이거를 중단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어떻게 뛰어내려가지고 아니면 잠이 들든가 뛰어내리던가 어떻게 했어가지고 이걸 좀 빨리 멈췄으면 좋겠는 마음이 그래서 막 전화를 했죠. 병원에다가 좀 살려달라고, 약 부작용이 너무 심하다고. 그랬더니 다행히 제가 그때 신경 안정제 종류 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그 약을 또 원래 먹던 양의 2배를 먹고 네. 사무실에서 잠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날 어떻게 무사히 넘겼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건강보험 같은 경우는 아직도 구멍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 사보험으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이것도 민간 사보험에서 이런 것도 커버를 합니까? 그 민간 사보험이 사실 이 코드를 받게 되면요. 예. 희귀 난치성 질환자로서 인정이 되면은 산정 특례 대상자가 되죠. 예. 이 경우가 되면은 그 시점부터 민간 사보험은 모두 다 보험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어요. 네.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돼요. 제가 이제 눈에 이제 그 질환이 있어갖고 이것도 네. 이제 불치인데 그래갖고 저는 보험 가입이 안 됐어요. 항상 보험 가입이 안 돼가지고 생명보험에도 가입이 안 되고 네. 심지어 그 의료 실비 그것도 가입이 안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험이 불황이었는지 어떻게 이제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러면 눈 질환은 빼고 실비보험을 들어주겠다. 네. 뭐 제가 감사합니다. 이건 좀 뭐 가불이 바뀐 거죠. 네. 그러니까 겨우겨우 이제 그 몇 년 만에 들었는데 그런 질환이 있으면 제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봐요. 네. 그러면 도대체 보험은 뭐하러 있는 거냐라는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 답답한 심정을 또 환우분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그 보험사마다 다르지만 네.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입을 하는 거는 전혀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요? 네. 그럼 만약 10대 때 확진을 받았다. 그럼 평생 민간보험 현재로서는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현재 없습니다. 그럼 자동차 보험은 어떻게 해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의무 네. 보험이기 때문에 그거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하지만 네. 일반적인 우리 홈쇼핑에서 보거나 이런 권유 전화 오는 거는 전혀 다 가입이 안 되는. 네. 실비보험, 생명보험, 아니 그거 운전자 보험 좀 준비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들어줍니다. 그것도 안 돼요? 그 보험에서?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 뭐 제가 질문한 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 보험은 실버 보험이니까 이 환우분과는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민간 보험은 안 받아주는 거고요. 또 하나 그 다른 환우분과 이야기를 해봤었는데 이 말씀 하시더라고요. 실비보험이 기존 거는 유지가 되니까 실비보험을 받을 수는 있는데 본인이 일부러 신청 안 한대요. 왜요? 왜 안 하냐면 그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실비보험이 해당되는 걸 청구받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이 희귀병 난치성 진화 때문에 그 약품 처방을 받았다는 게 보험에서 계속 DB가 넘어갔을 경우에 예. 나중에 정말로 교통사고가 나서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돼서 세상을 뜨게 됐을 경우에 불이익이 있을까 봐. 너 희귀병 앓고 있으니까 너 운전 중에 네가 기절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보험 지급이 안 될까 봐 일부러 그 DB를 안 만들려고 지급을 안 한대요. 청구를 안 한대요. 그리고 또 하나 그분 말씀하시는 게
애 때문에. 아이가 있는데 예. 혹시라도 이건 유전이 되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유전 어쩌고저쩌고를 걸고 넘어지면서 애들 보험 가입을 막을까봐. 애들 이제 7살, 8살 됐는데 분명히 한창 클 때고 보험이 필요한데 이게 확 막히거나 안 될까봐 걱정이 돼서 본인 거는 청구를 안 하고요. 네. 아이들 보험도 다 100세 보험으로 다 바꿔놨대요. 100세까지 갈 수 있는 걸 해놨는데도 이제 갱신 시기가 되면은 괜히 걱정이 된다. 근데 이거는 진짜 연락 짜증나는 거죠. 해결책이 뭐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 해결책이 사실은 딱 있어요. 뭐요? 대통령 각하의 공약 이행입니다. 그 4대 중증 질환 전액 보장? 그거와 함께 비급여 보장도 했었는데요. 네. 뭐 이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그 정부의 4대 중증 질환 보장상 강화 계획 발표를 기다려 왔습니다. 왜냐면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거든요. 3대 비급여를 포함해서 100% 보장이 이루어지면 한순간에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었는데 네. 그게 안 되고 있죠. 그렇죠. 올해 6월 정부는 중증 질환의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 고가 항암제, MRI 등에 대한 건보 계획만 내놓았을 뿐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의 개선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슬그머니 연말로 밀어버렸습니다. 맞아요. 이게 짜증난 게 뭐냐면 고가 항암제나 MRI는 현재 의료 산업과 연관이 깊은 거죠. 이게 잘 되면은 사실 의료회사, 대형 병원 돈 잘 법니다. 그런데 선택 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이게 진짜 센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희귀 난치성 질환 환우분들께서는 그 굉장히 긴 연장전 질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3대 비급여 개선을 해준다고 약조를 하셨는데 이게 얼레벌레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렇죠. 하시면서 일단 대통령께서 공약만 제대로 지키셔도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고통 경감이 확실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하는 질병 목록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습니다. 현재 그 질병관리본부가 고시하고 있는 희귀 난치 질환은 389종이지만요. 이 가운데 급여 항목에 한해 낮은 본인 부담률이 적용되는 산정 특례는 138종에 불과하죠. 3분의 1밖에 안 되네.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왜 그래요?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인정을 받는 것도 어려운 데다가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3분의 1에 대해서만 이제 산정 특례 적용을 해주는 거죠. 그래요? 네, 깝깝합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이런 분들은 병원 한번 갈 때마다 몇백만 원씩 비용이 나가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 몇 번씩 뭐 비용을 들여서 몇 년에 걸려서 진료받아서 받은 게 희귀 난치성 질환인데 그 상태에서는 정말 막막하게 이제 정말 그 어떤 여러 가지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사회에서 이제 복지회계가 나온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복지의 최우선 대상자는 사실은 몸 아픈 분들이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우리 옛말에 3년 간병에 효자 효녀 없다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 아픈 당사자만이 아니라 가족들, 그 가게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이제 국가가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대상인데 지금 뭐 말씀하신 그런 시기니 몸 아픈 사람을 데리고 우롱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몸 아픈 사람은 아파도 뭔가 이미 많은 어떤 민간 시장에서 의료 시장에서 분야가 있는 대로 아파야 보험도 되고 처리도 받고 하는 거고요. 또한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걱정하는 게 의료 민영화도 걱정을 하세요. 그렇죠. 전면적인 의료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 그나마 이제 기면병 환우분들께서 환우가 직접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나마 어쨌든 살아갈 수가 있고 어쨌든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진짜 아프고 희귀한 분들이 이제 어떡하냐. 그렇죠. 이분들도 말씀하시는 게 수면 그 검사 기기 장비만 해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몇 대가 없었대요. 그거를 예약하는 데도만 몇 달이 걸렸었는데 이게 정말 희귀한 환우분들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그 희귀 난치성 질환자들은 의료 민영화가 됐을 경우에는 아예 검사 장비도 우리나라에 안 들여놓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 고가의 검사 장비 들여놔봤자 환자가 몇 명 안 되면. 몇 명 안 되고. 장사가 안 된다. 장사가 안 되는 거고 또한 급여 항목이 안 되니까 더더욱 환우 수는 줄겠죠.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공의료기관이 더욱 필요한 건데. 그래서 공공의료에 들어가는 적자가 바로 이런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걸 다 없애버리니까 적자를 없앤다고. 그러니까. 적자를 없애는 게 경영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없애버리는 걸로 하니까 이럴 경우에 이런 난치성 환우분들께서는
아예 내가 무슨 병인지도 모르고 그냥 고통 속에 계실 수가 있는 상황이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 걱정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이 의료민영화 전면 진행이 됐을 경우에 정말로 희귀한 숫자, 적은 숫자의 환우분들은 더 힘들어지거나 아예 검사도 못 받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것이 이제 소수임으로써 겪는 서름일 수도 있어요. 네. 사실은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그렇죠. 이 소수보기를 뭐같이 보는 네. 정말 잘못된 거죠. 뭘로 봅니까? 예? 뭘로 봅니까? 별로 표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아니 저는 이 정책 지읒으로 보신 줄 알고. 정책 당국자나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별로 표가 안 된다고 해서 정책 우선순위에 뒤로 그러니까 밀어놓는 순간에 그분들은 극심한 고통에 내몰리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이건 표 이런 걸 떠나서 김종배 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첫 번째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 국가가 국민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 취재를 바탕으로 해서 김남은 씨가 참 훌륭한 게스트예요. 그렇죠. 취재도 하고 편집도 해오고. 네. 네. 편집 약간 티대로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맥북 에어로 트랙패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거라. 네. 좋은 노트북 쓰시네. 네. 좋은 노트북. 3년 된 겁니다. 중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백유나 부녀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던 정청래 의원도 뭐 내일 청문회 일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사실상 끝났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자, 애청자 여러분, 두 번의 청문회를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글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정서적인 게이지는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화도 나시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 정서의 게이지는 많이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그 게이지에 따라오는 팩트의 문제는 참으로 밑바닥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이것이 이후 이 정치 일정에서 그다음에 전국 운영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